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확산 규모는 일단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 수 어제는 451명입니다. 주말하고 휴일을 거치면서 400명대로 좀 줄어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월요일 다시 진단 검사 수가 늘어나면은 다시 500명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데 다행히 400명대를 유지했어요. 좀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가요?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도 나왔었지만 이동형 감소 추세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환자 발생의 추세가 꺾이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는 검사량이 줄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주는 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은 사실 주말 데이터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11월 29일하고 11월 30일 날 각각 450명하고 438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그 전주 주말인 11월 22일하고 23일은 330명과 27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중에 비해서는 감소를 한 거지만 주말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은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주말의 확진자 숫자는 주중에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번 주에도 만약에 조금 전에 나왔었던 그러한 이동량 감소 추세가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500명이 계속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환자 발생 추세는 조금 며칠 정도를 지켜봐야지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방역 당국은 앞으로 한두 주 뒤에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는데 어떤 근거가 있었던 건가요? 이제 그렇게 예측한 근거는 그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저희가 확진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그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수가 최근에 코로나19 발생 추세를 계산해 보면은 1.4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에서 14일이지만 대부분의 확진자가 3일에서 5일 사이에 발생하는 걸 고려를 하게 되면은 한 명이 1.5명을 감염시키니까 이게 결국은 1주에서 2주 뒤면 한 2번에서 4번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가면서 환자가 증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400~500명도 금방 2배, 3배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전에 2단계로 또 격상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조치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이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 이런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건가요? 이 조치가 없었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거는 결국 전주나 전전주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받은 게 이번 주에 환자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어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 방역에 대한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화된 조치가 오늘 시행이 됐으니까 이게 제대로 잘 지켜지면은 다음 주에는 일부 숫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문제는 이게 과연 지난주나 지지난주, 이번 주를 비교했을 때 그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변했느냐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계속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화된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려가 되는 게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고위험군 증가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고위험군이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고위험군이 감염되지 않도록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고위험군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요양원, 요양병원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을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감염은
고위험군이 많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이나 또는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의료기관을 예를 들더라도 환자 본인이 걸려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결국은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 감염이 많게 되면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한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한 병원에서 900명의 직원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직원 확진자의 거의 80-90% 정도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거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면 당연히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이 전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먼저 낮추는 방법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감염이 고위험군에 전파되지 않도록 네. 여러 가지 진단 검사를 강화한다던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을 한다던가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뭐 통계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연령대별 확진자 비율 추이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말이죠. 지금 화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정확하게 좀 화면이 크게 좀 나오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조금 더 줌인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세 이상의 경우는 꾸준히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20, 30대 그리고 60세 이하, 그러니까 40, 50대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 40, 50대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20, 30대 비율이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양상을 보이는 게 8월, 9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19 관련된 이벤트는 그 서울 도심 집회하고 사랑제일교회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8월, 9월 달에는 고령자 위주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서 그때 우리가 제대로 진단해서 관리하지 못했던 지역사회에 있는 숨어있던 확진자들이 11월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그 어떤 그 늘어난 그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만남을 통해 지금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8월, 9월에 고령자가 많았다가 지역사회 안에 들어있던 그런 코로나19 감염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의해서 이동량이 많은 젊은 층을 통해서 지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9월에 비해서 지금은 고령층의 환자는 줄어들고 젊은 층의 환자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젊은 층이 늘어나는 건 우리가 고령자가 고위험군이라고 했을 때 젊은 층의 환자가 늘어나는 건 큰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계층을 떠나서 코로나19의 전체 감염이 늘어나는 건 결국은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소리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이 9월, 10월, 11월, 9월, 10월 달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타날 때 사망자 숫자가 적었던 이유는 젊은 층 위주로 그 당시 확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러한 젊은 층 위주의 감염이 고위험군, 즉 고령자에게 전파되면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란 사망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은 이런 식의 전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층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젊은 층의 감염도 저희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네.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중환자 병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현재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연일 400~500명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역시 중환자 병상이 지금 갈수록 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부 쪽에서도 각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중환자 병상의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장비가 아무리 지원된다 하더라도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전문 인적 자원을 네.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들과 그다음에 육성들이 지금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환자 병상은 앞으로도 조금은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에 대한 좀 빠른 그런 지원과 그다음에 육성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부산 지역 내에서 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처음 부산시가 겪는 사태인데요. 부산시가 확보한 코로나19 병상은 전부 다 209개인데요. 최근 들어 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병상 부족이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산시에서
지난 30일 날 대구시에 결국은 병상 협조를 요청을 했고 무증상이랑 경증 확진자 20명을 이제 대구 동산병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 지역에서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 나간 첫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다른 지역으로의 환자 이동 외에도 생활치료센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부산의료원의 병상을 94개 정도 더 추가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이제 감염 숫자를 낮추기 위한 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동반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수도권 외의 상황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수능까지 이제 72시간 동안, 사흘 동안 강화된 2단계,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정도로 방역에 고삐를 잰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부르는 이 방역 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최소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단계는 이런 전반적인 감염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일부 목적은 있겠지만 네. 수능 때까지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능은 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의 수능과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추가로 또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부산시 코로나 현황을 보여드렸는데요. 좀 상황이 부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환자들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모여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얘기를 한다든가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환자가 이렇게 느는 거는 사실 부산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을 보시면 딱 11월 10일 전후반입니다. 근데 11월 10일 전후반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벤트를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할로윈이 있었고 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 당시에 완화시킬 때 단순히 단계만 낮춘 게 아니라 네. 전반적인 기준 자체를 다 변경을 하면서 1단계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방역과 경제는 어느 정도 같이 지금 가야지 서로를 보완하면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것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문제는 너무 이 단계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완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업종인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거리두기가 1단계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한 달 정도 동안에 코로나19 확산된 지역을 보시면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식당은 그동안도 굉장히 코로나19 확산되기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로 지적이 돼 왔었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자마자 결국 모든 식당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사람을 받기 시작을 했고 식사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잘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추운 겨울철이 되니까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이 저는 조금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치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으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게 맞거든요. 강화하는 게 맞는데 이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올라가지 못하고 네. 올리지 못하고 계속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조만 하고 거리두기는 뒤늦게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임은 자제하라 하면서 막상 단계는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시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예. 일부 시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결국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 증가가 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알지만 네. 지금 상황에 맞게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더나가 최종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면역 효과가 94.1%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 사용 승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임상 백신 3상 시험에서 이제 3만 명 정도에 대한 이제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실제 백신을 투여받았고 네. 절반 정도는 위약을 투여받았는데 그 중에서 19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85명은 각자 약을 투여받은 군에서 발생을 했고 11명이 백신을 접종받은 환자에서 그 접종받은 그룹에서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그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면역 효과가 94.1% 정도 된다라고 보고를 한 거고요. 더더욱이나 이제 조금 이 결과가 좋은 거는 그 코로나 이 모더나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11명의 확진자가 발생은 했지만 그 중에 중증 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모더나의 백신은 코로나19의 감염도 막을 수 있지만 또 혹시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 환자로 이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도 일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11명을 가지고 얻은 데이터라 더 많은 환자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모더나가 결국은 어제 오늘 중으로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만약에 신청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미국 FDA는 이번 달 중에 그 백신 한두 개 정도를 승인해줄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성능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은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중에 최소한도 하나, 잘 되면 2개 정도까지도 예. 아마 이번 달 안에 승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